불렀는데. 아, 진짜요? 제가 못 듣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이렇게 뵙네요. 저렇게도 뵙죠. 네네. 아니, 온라인으로 배워서. 녹화를 편집해서 올리실 거죠? 예,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시간을 딱 끊기 위해서 2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해서 10분에 10분 발표, 그 다음에 토론자 선생님 토론 10분이니까 주 토론자 선생님 계시니까 좀 10분 안에 좀 자유롭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오늘 발표문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있고 아이디어 수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향후에 이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 토론에 뭐 참가하고 싶으시면 그 뒤에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인데요. 10분에 딱 그 앞에 멘트를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대학원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분의 발표 분들이 계시고요. 이미도 사전에 공지돼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코바코의 강신규 박사님, 그다음에 성균관대 강혜원 박사님, 대구대 김도윤 교수님, 점국대 유광환 교수님 이렇게 다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학원 세션인데 보니까 고대 팀하고 카이스트 팀이네요. 고대 카이스트 연합인데요. 네, 주제들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서 학회장에서 얼굴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때지만 아쉽게도 오늘 녹화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가까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대학원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계시는 김민혜 씨가 웹소설의 미래, 콘텐츠 IP로서 한국 로맨스 웹소설의 확장성에 대한 사례 연구로 먼저 발표해 주겠습니다. 발표 지금부터 10분 딱 드릴게요. 10분 동안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혹시 발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됐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수빌리지 전략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웹소설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콘텐츠 IP로서 한국 로맨스 웹소설의 확장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사례로 잡은 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작품을 사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짧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 실제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웹소설 이제 연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썼던 작품이 웹툰화가 되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조회수가 높은 작품도 좋고, 조회수가 높은 작품을 찾는지, 아니면 영화 제작자나 드라마 제작자가 봤을 때 본인들이 재밌었던 혹은 본인들이 교감했던 작품을 찾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원작 슈퍼 IP가 되는 원작 웹소설을 찾는 사례들을 많이 직접 현장에서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혹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찾고 있는 부분이 문화 콘텐츠 투자자나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처럼 큰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요 사업을 들어갈 때 이런 슈퍼 IP를 찾을 때 조금 더 히트 가능성이 높은 좋은 원작 웹소설을 찾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이것을 학계에서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찾아가고 있는 연구 주제는 어떤 원작 웹소설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드라마화 됐을 때 혹은 영화화 됐을 때 히트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흥행 성적이 높아지느냐를 조금 더 수치화해서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체적인 연구의 가장 첫 단추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웹소설에 대한 콘텐츠들이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서론이나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웹드라마 같이 라이트한, 그러니까 스낵 컬처들이 콘텐츠 IP로서 많이 보고 그 주목을 받고 있고,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이 콘텐츠들이 왜 주목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봤을 때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쓴 원작자분도 약사 생활을 하시면서 쓰셨고, 구름이 그린 달빛을 쓰신 작가님도 이제 젖먹이 아이를 키우면서 집필을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기성 작가들이 아닌 아마추어 작가들이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구 및 배경 필요성을 보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산업계,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는 웹소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뭐 웹툰화하거나 드라마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사례 연구가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는, 특히 인문예술학 쪽에서는 웹소설 자체가 이제 예술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흥행하고 있는 웹소설 작품을 이렇게 그 연구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분석을 해보자,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과 대상을 살피면은 그 기존에 이제 웹소설의 여러 장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로맨스 장르를 위주로 장르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로맨스 장르 자체가 아무래도 그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 다른 장르로 변환하기가 쉬운 장르이기 때문에 OSMU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장르라고 평가를 하였고, 인터넷 소설 이후로 웹소설이라고 2013년도 1월 네이버가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웹소설이란 명칭 이후로 등장한 웹소설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 웹소설 중에서 웹툰화가 되고 드라마화까지 된 작품들만 살펴봐도 그 화면에 보시는 사례들이 지금 현재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고, 뭐 웹툰화까지만 진행된 작품들은 훨씬 더 지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은 그 이화여대 이제 한혜원 선생님이나 그리고 모건대 김경애 선생님께서 하신 그 연구 논문 외에는 거의 웹소설 콘텐츠에 대한 사례 연구를 찾기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가 주로 됐던 작품이 드라마화까지 됐었던 구름이 그린 달빛 이후로는 로맨스 웹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제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웹소설을 바탕으로 웹툰화가 진행됐고, 그리고 웹툰화 다음에 드라마로 가면서 약간 일종의 그 원투 콘텐츠 IP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에 대한 사례 연구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위주로 해서 콘텐츠 IP가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분석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리터러처 리뷰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웹소설에서 저는 이제 요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를 위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성 요소 위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그러니까 웹소설 자체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텍스트로만 이루어져서 스토리텔링이 독자에게 텍스트로만 전달이 된다라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약해도,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약해도,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가 약해도,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화려하면, 작화가 훌륭하면 사람들이 또 그 작화에 홀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약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영화에 입혀지는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야기 구성 요소도 구성 요소지만 뭐 뮤지컬식으로 되는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좋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끝까지 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웹소설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케이스 웹소설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요소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의 4가지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그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문화 콘텐츠학과의 박기수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 기존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론을 가져와서 이걸 토대로 웹소설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있었는데 혹은 뭐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좀 통용화되는 기준 자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들 혹은 뭐 서사학에서 가져올지 내러티브에서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제가 가져온 그 분석 틀은 그 클라우스 포그랑 크리스티안 부츠 그리고 바리스 야키보르가 정리한 스토리텔링 방법론이라는 그 책에서 제시한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왜 이 틀을 사용했냐면 이들이 접근한 스토리텔링이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웹소설을 콘텐츠 IP로서 접근해서 이거를 확장하는 데에 분석하는 틀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안하는 4가지 요소는 메시지 그리고 갈등 요소, 캐릭터, 플롯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메시지만 최대한 빨리 넘어가면은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웹소설을 이제 이 4가지 틀로 분석을 하면 메시지가 굉장히 웹소설 자체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세계관을 전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발췌를 해오면 뭐 한 남자와 9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단 한 번도 밉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삶을 계속하는 한 끝까지 함께 가는 것 뭐 이렇게 해서 그 원작자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분명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요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갈등 요소가 굉장히 그 적정한 수준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스토리텔링 분석에서 보면은 갈등을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갈등이 어느 정도 그 웹소설을 분석을 하면 주인공에게 작은 도전의 과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딜레마에 봉착해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요 수준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유지가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정한 수준의 갈등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등에도 또 5가지 요소들의 이런 평가표 같은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표를 뭐 5가지로 나눠서 갈등의 명료성, 뭐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갈등의 명료성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남주와 여주가 왜 갈등하는지가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해결 가능성 역시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갈등 옆에 다양한 갈등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마케팅을 위한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작은 갈등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4가지의 큰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갈등의 균형성이라 해서 남주와 여주 혹은 여주를 놓고 경쟁하는 남주와 서브 남주의 이 갈등의 균형성도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소설 이 IP를 분석하면서 스토리 구성 요소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갈등의 간별성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그 중심 갈등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웹소설이 연재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갈등을 이게 중심 갈등인지 예를 들어서 남주와 서브 남주의 갈등이 중심 요소인지 아니면 남주의 트라우마 극복이 중심 요소인지가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그 드라마화가 되면서 많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원형을 이렇게 이제 동화 원형에서 차용해 온 캐릭터 구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수혜자를 남주와 여주가 서로 사랑을 얻은 걸로 이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웅을 남자 주인공, 목표를 여자 주인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적하는 적수, 안타고니스트라고 하죠. 그 적수를 서브 남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자나 후원자 캐릭터들은 다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을 들어가는데, 플롯도 이제 X축에는 시간축을 놓고 Y축에 갈등축을 놓아서 이제 그 5가지 지점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중간에 접혀지는 지점, 적수가 더 이상 이제 중간점을 지나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지나 해결이 되는 이 구성에 맞춰 보았을 때, 이 구성에서도 이제 맞춰서 잘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뒷부분에서 설명할 걸 조금 더 땡겨서 설명을 드리자면, 웹소설에서는 클라이막스 지점이 서브 남주로 인해서 발동을 하면서 이 여주인공이 트라우마가 극복하고 그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 자기 옆에 있었던 남자라는 걸 깨닫는 식으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로 오면서 조금 재밌어지는 부분이, 일단 메시지 부분에서 웹소설의 원작이 갖고 있던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작가가 웹소설 원작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해 내리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이들의 관계가 과거에 한번 스쳤는데 나중에 서로가 그 과거의 속에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해서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더 확장된 사랑의 완성, 남녀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큰 대주제로 확장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드라마로 각색이 되면서 드라마 주 시청자층인 그 조금 더 폭넓은 시청자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확장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웹소설이랑 웹툰은 갈등이나 이야기 구성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 마치 웹툰 작업을 할 때 스토리 작가가 작업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글콘티의 형식처럼 웹소설을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갈등의 부분에서 웹툰에서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가져온 기본 갈등 구조를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주와 서브 남주와 여주 요 삼각관계를 구축하고 그걸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웹툰에서는 웹소설에 없었던 장면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드라마에서는 이 관계를 더욱더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훨씬 더 서브 남주와 여주가 우연히 스치는 장면들을, 더 씬이나 사건들을 더 넣어서 이들의 갈등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다양하게 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같은 1분만 더 경우는 드릴게요. 1분만. 네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 그럼 바로 그 결론으로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설 원작과 웹툰과 드라마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면,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에 대한 작가의 정의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주, 여주, 서브 남주 간의 갈등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추가해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웹소설에는 특별한 묘사가 없었던, 그러니까 보조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들과 그들의 관계가 웹툰에서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드라마에서 훨씬 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볼거리로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플롯에서도 웹소설과 웹툰이 거의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는 반면에 드라마에서는 좀 다른 클라이막스 지점을 가지면서 이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남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받는 장면으로 엔딩이 나거든요. 클라이맥스 지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TV 매체로 가면서 보다 넓은 시청자층을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네. 네, 죄송해요. 네, 지금 네. 10분 너무 짧죠. 네. 네. 한 15분 정도 했고요. 네네. 그 아이고.
네. 이후에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들 토론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한 7분 정도 하고 학생 발표를 한 13분 정도 이렇게 다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발표기도 하고 해서 또 제가 김비서를 재밌게 보기도 하고 해서 아, 안창이 네. 같고요. 네. 그럼 빨리 강혜원 선생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마이크 퀴즈 켜고 해주세요. 네, 음성으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연구자께서 직접 웹소설 작가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많은 의문이 좀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주제이고 재밌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들었던 점이 지금 이 연구의 연구 목표와 결과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산업적 사실 제목을 보면 콘텐츠 IP로서 웹소설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는 어떤 산업적 관심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하신 이론을 보면 제가 클라우스 포그라는 사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창작자 입장에서 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사실 또 어떤 하나의 콘텐츠가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그 텍스트에서 스토리텔링의 변주가 일어나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재매개 연구라고 하는 네. 그런 쪽의 어떤 분석 결과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이 연구의 시작과 방법론과 결론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고 그만큼 좀 되게 야망이 큰 연구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든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제가 중간에 혼란스러웠던 거는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개념이 굉장히 러프하게 사용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OSMU나 IP 얘기를 할 때는 저작권이나 산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론적 배경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랑 같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둘은 같이 동등한 층위에서 비교를 되기는 좀 어렵고 그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자의 관심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자가 어떤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는지 취사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문헌 연구에 있어도 이제 뭐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대한 딱 그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렇게 콘텐츠 IP를 사고 거래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 웹툰이나 뭐 게임을 원작으로 한 그런 다른 매체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소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만 해도 거의 30편 정도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선행 연구들을 인접 장르에서 어떻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산업적 관심인지 창작자의 관심인지 뭐 텍스트 자체의 변용에 대한 관심인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인접 텍스트에 대한 연구에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는 생각은 또 직접 작가 활동을 하신다고 하고 그런 어떤 웹소설의 웹툰화를 지금 뭐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정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직접 작가의 입장에서 플랫폼의 요구에 의해서 뭐 어떻게 서사가 작법이 달라지게 되는지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굉장히 독창적인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빈지워칭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 전에 드라마들은 한 회가 끝날 때 클리프행어를 남겨두는 작법이 있었는데 넷플릭스 그거를 이제 무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텍스트에 그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직접 연재를 하시다 보면 아까 그 분석 결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법으로 치면 갈등은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인데 지금 어떤 서비스되는 웹소설의 플랫폼 때문에 작법이 새로운 웹소설만의 어떤 작법이 나타난다던가 뭔가 그런 다른 연구자들은 알기 힘든 창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뭐 할 말은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뱀파이어 셔프 재밌다는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고려대 석사과정에 계시는 노단 씨 드라마 VOD 몰아보기와 온라인 버즈랑의 관계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한 13분 정도 내외 발표 부탁드릴게요. 저 이거 화면 공유를 종료해 주셔야 아, 제가 어떻게 공유. 좀 네. 공유를. 네, 공유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노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드라마 VOD 몰아보기와 온라인 버즈랑의 관계 연구입니다. 저도 발표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에 앞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VOD 서비스는 기존의 실시간 방송과 달리 시청자들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여러 새로운 시청 형태가 등장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몰아보기는 특정 프로그램의 여러 회차를 2편에서 3편 이상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VOD 서비스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시청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중 약 62%가 몰아보기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몰아보기 시청 형태가 상당히 보편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몰아보기를 할수록 이후에도 몰아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몰아보기 행위 여부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몰아보기 행위가 VOD 서비스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몰아보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버즈와 관련된 기존 논문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버즈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또는 마케터가 제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드라마 관련 온라인 버즈의 양은 실시간 방송 시청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VOD의 몰아보기 동기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화제성, 즉 프로그램과 관련한 버즈가 몰아보기를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서 VOD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 구성과 몰아보기 시청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VOD와 관련한 지난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VOD 시장에서의 온라인 버즈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몰아보기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연구를 통해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한 IPTV 시청 데이터를 이용해 몰아보기 현상이 실제하는지 확인하고 드라마 관련 온라인 버즈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시청 시기와 실시간 방송 시청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존 문헌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 1. 드라마 출연 배우 관련 온라인 버즈량은 VOD 몰아보기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드라마 출연 배우 관련 온라인 버즈량이 VOD 몰아보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청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문제 3. 드라마 출연 배우 관련 온라인 버즈량이 VOD 몰아보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시간 방송 시청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앞서의 연구 문제를 정리한 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 방영되고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 총 98개의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인 설정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TV VOD 몰아보기 시청 건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몰아보기는 동일 작품의 2개 회차 이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SKB에서 제공한 IPTV 시청 데이터 중 드라마별 일자별 몰아보기 횟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독립변인으로는 드라마와 출연 배우 관련 일간 버즈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웹크롤러를 제작해 뉴스와 트위터에서 드라마와 출연 배우 관련 버즈량을 각각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절 변인으로는 시청 시기, 실시간 방송 시청률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으로는 실시간 방송을 한 날짜인지 아닌지의 방영일 여부와 시청 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변수들과 관련한 기술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버즈가 몰아보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만들어 살펴보았는데요. 분석 결과 드라마 뉴스와 드라마 관련 트위터, 스타 관련 뉴스와 트위터 버즈랑 모두 몰아보기 시청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와 관련해 시청 시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t-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요. 몰아보기 시청 건수와 온라인 버즈랑 모두 방영 종료 후보다 방영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만들어 버즈량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드라마 관련 뉴스, 드라마 관련 트윗, 스타 관련 뉴스의 양은 방영 중보다 방영 종료 후에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타 관련 트위터는 시청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연구 문제 3으로 넘어가서 실시간 방송 시청률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t-테스트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몰아보기 시청 건수와 온라인 버즈량 모두 드라마 관련 뉴스, 스타 관련 뉴스, 그리고 트위터 버즈량 모두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높은 경우에 버즈의 양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시청률에 따라 데이터셋을 나눈 뒤에 각각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만들어 돌려본 결과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높은 경우와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낮은 경우 모두 4개의 버즈량이 모두 몰아보기 시청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 검증을 통해 픽스드 이펙트를 통해 얻은 회귀 개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드라마 관련 뉴스와 드라마 관련 트윗, 스타 관련 트위터는 실시간 시청률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타 관련 뉴스의 영향력은 실시간 시청률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본 연구와 갖는 의의로는 먼저 몰아보기 시청 형태를 실제 IPTV VOD 시청 데이터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있을 텐데요. 특히 t-테스트 결과 방영 종료 후보다 방영 중에 4개 버즈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영 종료 후에 버즈량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영이 종료된 뒤보다 방영 중에 IPTV VOD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다양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부분의 온라인 버즈 활동이 드라마 방영 중에 집중되곤 있지만 IPTV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방영 종료 후에도 온라인 매체상의 반응을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높은 경우 낮은 드라마보다 온라인 버즈량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TV를 통한 시청 비율이 감소했다곤 하나 실시간 방송 시청률은 여전히 후속 창구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트위터를 통한 드라마 VOD 홍보 시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높은 그룹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자면 먼저 드라마 외 예능 등의 장르를 고려하지 못했고 최근 드라마 관련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버즈량의 영향력만을 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향후 연구에서는 하루 전, 이틀 전 등의 버즈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1차 시장 성과와 VOD 시장 성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유경환 교수님께서 토론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VOD 빈지 뷰잉이랑 온라인 버즈랑 관계 연구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몰아보기를 성과로 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버즈량을 이제 독립변인으로 보셔서 둘 간의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규명하신 연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일단 발표 논문이 너무 잘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지도 교수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런가 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빈지 뷰잉이랑 그다음에 소셜 시청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뭐 관련된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그 이런 연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사실 관건이라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아까 연구자들 말씀은 안 하셨지만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가 있고 타임 시리얼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 둘을 어떻게 멀징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지가 사실 좀 관건이고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Z스코어 쓰시고 픽스드 모델 사용해서 분석하시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뭘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되게 잘 작성이 됐는데 이제 제가 좀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제가 SK 브로드밴드 IPTV 데이터 시청 데이터를 가져오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SK 브로드밴드는 브로드밴드 아니라 SK 에서 하는 게 OTT가 뭐가 있죠? 아무튼 SK는 데이터를 가입자 개인 정보나 가입자 유저 데이터가 식별이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브로드밴드 데이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시청 데이터를 사실 아주 단순하게 뭐죠? 그러니까 2회 이상을 연속 시청한 거를 지금 한 건으로 보신 거죠. 그런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의 총합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시청한 것을 한 건으로 보시고 빈지 뷰잉의 총합을 내서 그걸 시청 건수를 만약 보셨다면은 데이터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비 빈지 뷰어들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히 이제 2번 정도 딱 보는 굉장히 가벼운 빈지 뷰어들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웨이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웨이트가 들어가야지 조금 더 명확한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트위처 버즈량이랑 이제 VOD 그러니까 IPTV VOD 시청량의 인과관계는 두 개의 인과관계를 이제 보려면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멀징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2회 이상 연속 시청한 거를 빈지 뷰잉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빈지 뷰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포괄적인 비선형 시청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트위터 버즈량인데
이 트위터 버즈를 어디 API를 쓰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보통 API로 트위터 데이터 긁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트위터 데이터 긁어오실 때 그 보통 샘플링을 해요. 그 랜덤 샘플링을 해서 긁어오게 되는데 그만 뭐 많으면은 뭐 몇십 퍼센트 정도도 가져오는데 보통 한 10% 정도 통상적으로 긁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긁어오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전체를 다 긁어오셨다면은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긁어오셨을 때 버즈량만 가지고 트위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위터와 관련된 시청률 연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진아 교수님 것도 아까 예를 드신 게 있고, 근데 그 트위터 버즈량은 트위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그 오피니언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누가 트윗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누가 리트윗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윗의 버즈와 연관되어 있는 속성 데이터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고려가 안 되면은 트윗 버즈량 단순히 버즈량만 가지고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그 다른 속성 변인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만약에 다 긁어오셨으면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트윗 버즈의 시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버즈량이 언제 초기에 일어났고 얼마나 듀레이션이 지속되고 이런 게 이 버즈량의 속성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반영을 해주시면은 뭐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런 게 반영이 돼야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하신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배진아 교수님 연구랑 이게 사실 연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배진아 교수님 연구는 이제 방송 중에 실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방송할 때 트위터량의 시청률이랑 관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후로 나타나는 시청률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 시청의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전이라는 게 방송 중에 보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이 결과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방송 실시간 시청률은 VOD 시청에는 일종의 모더레이션은 하지만 그 온라인 구전은 그 전후로 훨씬 더 인과관계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VOD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창구화 결과 전략인데 이 후속 창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방송 시청률이 후속 창구에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연구의 의미는 창구화 전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구화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잉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업 전략인데 그 사업 전략이 지금 현재 시청률도 의미가 있고 VOD를 그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조절 효과가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이 방송 시청률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홀드백 같은 거 조금 뭐 없어졌지만 예, 창구화 전략이 지금 있는 기존의 전략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함의를 주시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셨을 텐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시간이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한 20초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트윗 버즈량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타임 시리얼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랑 크로스 섹셔널한 데이터를 지금 멀징해서 생기는 그 데이터 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시계열적인 분석인데 이제 그거는 트위터 안에서는 사실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요즘에 많이 쓰는 뭐 그랜저 커절리티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시는 거를 활용하시면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살려도 충분히 분석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발표는 고려대 석사과정의 재학생인 이기명 씨가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가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시간은 한 13분 내외로 드릴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예, 화면 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석사과정 이기명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가 기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근데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이디어 발표 형식으로 연구 방법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제 제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은 지난주에 발생했던 한 북한 남성이 DMZ를 거쳐서 우리 군 GOP 철책까지 뚫고 남한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기자들이 모두 군 관계자, 합참 관계자, 군 내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같이 익명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언론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실성 입증에 사용되는 주요 기제는 직접 관찰, 숫자의 빈번한 사용, 취재원 인용 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중 취재원과 인터뷰는 진실 확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익명 취재원을 자주 인용하여 보도합니다. 이러한 익명 보도는 기사 내용이 민감하고 중대한 내용일수록 취재원이 발언의 파장과 그에 따른 분위기를 두려운 나머지 익명의 그늘에 숨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세월호 보도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수했느냐를 4개 일간지, 2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 동안 보도한 취재원의 절반가량이 익명 취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사례를 대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신문의 기사에서 익명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익명 정보원 유형은 전체 중 약 40%가량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 관행에 대해서 학자들은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수용자들은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은 서행 연구가 존재하는 미국, 그러니까 수용자 연구에 대한 서행 연구가 존재하는 미국, 영국 등 언론 선진국에 비해서 익명 취재원 사용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또 익명 보도가 어떤 관행처럼 굳어서 수용자들이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익명 취재원 인용 보도에 대한 수용자 연구가 일부 존재하는 외국 학계와는 달리 한국 학계에서는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수용자 연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사실상 부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익명 취재원 사용관에 대한 미디어 효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서 수용자가 인식하는 기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헌 연구입니다. 먼저 익명 취재원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재원은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에 따라서 인물 취재원과 자료 취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취재원은 사건의 목격자나 제보자 등 직접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료 취재원은 책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기록과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 연구는 연구의 주제가 익명 취재원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구 대상을 인물 취재원에 한정하고 이를 실명과 익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명 취재원은 이름과 성을 모두 공개한 경우로 국한합니다. 그리고 익명 취재원은 인물 취재원 가운데 이름은 없는데 성만 언급한 경우, 그리고 이름과 성을 모두 가리고 소속만 노출시킨 경우, 아까 그 북한 군 당국자 그런 경우가 속하겠고요. 그리고 성과 소속만 밝힌 경우 등 기사 내용상으로 취재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익명 보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입니다. 필요성과 문제점입니다. 이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긍정론은 익명 취재원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취재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보원 보호와 정보원 요구, 소송 방지 등을 이유로 현장 기자들이 익명 취재를 택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정론은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관행이 굳어지면 언론의 자의적 취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익명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기자 본인이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말을 빌려 보도한다면 익명 정보가 추측성 보도로 오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익명 취재 보도가 기사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동향입니다. 먼저 다 외국 학계, 아직 한국 학계는 그 선행 연구가 없어서 외국 학계 것들밖에 없는데, 먼저 썬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익명 취재를 활용한 기사와 실명 취재를 활용한 기사를 각각 제시한 뒤 신뢰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들은 그 어떤 취재원을 익명 처리한 기사보다 실명 취재원을 활용한 기사 신뢰도를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한국 학계에서 이렇게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한편 헤일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의견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기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기사에서는 취재를 감추는 것이 기사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패들러 카운츠에 의하면 신문방송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원 활용이 수용자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수용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실명의 취재원을 이용한 기사보다 오히려 익명 취재원의 말을 더 신뢰했다,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의로 스미스 연구에 의하면 수용자는 인신공격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기사에서는 실명 취재원이 인용된 기사를 더 신뢰했는데 내부 고발 기사에 대해서는 실명 취재원에 활용된 기사와 익명 취재원에 활용된 기사의 신뢰도를 비슷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수용자들은 익명 취재원이 사용된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때 기사의 유형이나 부제에 따라 생각보다 복잡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 수용자들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익명 취재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익명이니까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은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와 실명 취재원 보도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도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2번은 익명 취재원 보도와 실명 취재원 보도에 대해서 기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번은 한국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와 실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도 인식이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한국 신문의 익명 취재원 보도가 기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실험 연구를 구상하였습니다. 언론사의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피실험자의 선입관이 언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피실험자에게는 연구를 위해 제작된 실험 처치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는 익명 취재원만을 인용한 기사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고, 통제 집단은 실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이 혼용된 기사, 그러니까 원래 주로 좀 사용되는 기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사의 유형과 주제가 익명 보도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의 유형은 사실 기사와 의견 기사로 분류할 예정이고, 기사의 주제는 연성 주제와 경성 주제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입니다. 신뢰도 평가는 사르보가시만이 제시한 신뢰도 평가 구성 요소 4가지를 참고하여 오전 리코트 척도를 통해서 측정해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또 김도윤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논문은 완성 페이퍼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미완성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토론하면서는 이 논문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익명 저널리즘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보도 윤리고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객관 보도, 공정 보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저널리즘의 요소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가 취재원 보호라든지 취재원 비밀권이라는 개념으로 익명 저널리즘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익명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신뢰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개토화시키는 전형적인 어떤 나쁜 저널리즘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저널리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 신뢰 자본의 상실이라고 하는 저널리즘 위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저널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마 저널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발표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듯이 익명 저널리즘도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는,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익명 저널리즘 얘기할 때 전반적인 논의가 좀 더 자료 조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명 보도의 원인으로서는 왜 미국은 안 그러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 일본의 견주에서도 왜 우리의 익명 보도를 이렇게 많고 또 익명 보도에 대해서도 너그러운가를 생각해 보면 기자 한 명당 할당된 기사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문화적인 관행으로서 어떤 압축적인 기사 작성의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분야에 따라서는 취재원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한국은 어떤 출입처에 존재하는 어떤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의 문화와 비밀주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악의 익명 저널리즘 사태가 있죠. 198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자넷 쿠크라고 하는 기자가 8살짜리 아편 중독자에 관련된 집중 취재를 통해 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소설이었다. 무기명 뉴스 출처를 활용한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1988년도에 그 클린턴하고 르윈스키 스캔들 사이에서도 뭐 무슨 소식통들, 수사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 등등 얘기하면서 익명보도가 난무해가지고 르윈스키 스캔들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금은 유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비사실이 공표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기명 학생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스탠스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익명 저널리즘에 관련된 논의를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만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익명 저널리즘이 기사 신뢰도, 언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익명 저널리즘은 기존의 연구를 기반해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 얘기는 기존의 저널리즘이 부당하게 익명 저널리즘을 요구해왔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익명 저널리즘은 오히려 언론 신뢰도 혹은 객관 보도, 공정 보도에 더 도움이 되는 보도다.
보도의 요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연구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익명 보도가 언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이 연구를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익명 저널리즘이 언론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 단계에서 특정한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로서 나는 익명 저널리즘의 문제를 포커스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자는 실험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험 연구는 어떤 거냐면요. 실험 처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독립 변수를 처치를 가해가지고 독립 변수가 이 처치 효과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높다 낮다를 따져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에 이미 익명 저널리즘이 언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이론적 논의에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심하는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실험 연구가 가능하려면 이론적 논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존의 논의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를 쭉 해보니 신뢰도가 있고 신뢰도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있는 논의들은 이런 변수를 초점으로 이렇게 해갔더니 이렇게 나왔고 없는 것들은 이렇게 나왔다. 결국 따져봤을 때 결국은 이 익명 저널리즘 자체가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게 아니라 익명 보도의 주제,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익명 저널리즘이 신뢰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번 실험 처치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는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헌 연구에서 보이는 거는 단순히 익명 연구에 대해서 쭉 나열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면은 이렇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론적 논의를 우리가 이론적 논의를 끌어들이는 거는 이런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나의 분석의 결과가 기존의 분석 결과와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2차적 의미가 뭔가. 그러면 앞으로 논의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서 어떻게 학술적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고민이 없고 그래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기병 학생이 속된 두리번이 되어 있지 않다. 두리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 되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학술 논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신뢰도 평가 구성 요소에 전문성, 지실성, 매력성, 호감도를 측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험 처치하게 되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익명 저널리즘 쓰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진실성이 떨어지고 매력성이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올라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지.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그러면 앞에 있는 연구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 저널리즘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난무하는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잡아들여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익명 저널리즘 보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과 문제점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방법과 이론적 논의와 이 연구의 연구 목적과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이기명 학생이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정교한 고민과 성찰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연구 설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이 논문은 이제 연구 아이디어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동규 선생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자세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 논문은 약간 역발상적인 시각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익명 보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그 문제 의식인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OECD에서 언론 신뢰도 바닥이잖아요, 사실. 이미 바닥인데 그냥 바닥이라서 언론이 원래 그러니까 아예 신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익명을 해도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런 익명에 대한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신뢰도 바닥으로 가는 건지 뭐 아주 복합적인 것 같고 한국적 상황에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정치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면 재미있는 결과들도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꼴찌니까 이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함의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발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아주 잘 지켜주셔가지고 시간이 쪼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왔네요.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계시는 이상준 님,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 기억, 호감도,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발표는 마찬가지로 한 13분 내외 드릴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 기억, 호감도,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광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드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이제 광고라고 인지하는 순간 광고를 바로 차단시켜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의 판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광고의 역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사실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온라인 광고, 광고에 대한 어떤 효과가 측정되는 온라인 광고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개 광고, 뭐 DOOH라고 하는 5개 광고 관련된 것들은 우리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을 때 기업들은 늘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그 효과적인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거나 제품을 좀 잘 판매해서 이윤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 광고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매체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낸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그 기술들에 따라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형태의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선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게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는 광고나 아니면 새로운 매체를 기반으로 했던 광고에 비해서 이런 기술이 접목한 광고들이 소비자 기억하는데, 그리고 호감도, 그리고 구매 의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낸 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2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했던 광고와 그리고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광고, 여기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이제 3D 홀로그램으로 표현된 광고를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의 기억과 그리고 호감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어떤 차이를 줄 것이냐가 저희가 궁금한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비자 기억을 통해서 오래 기억하고 잘 기억해내는 것들이
이제 호감도 혹은 구매 의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비자 기억이 이제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이제 실험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험 설계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대상은 25세에서 35세 각 40명으로 구성된 두 가지 집단을 이제 실험 그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들에게는 10분 내외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 간단한 설문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 B 두 그룹에게는 그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기 이전에 각 15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광고 10편을 연달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 그룹에게는 2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광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5초짜리 광고를 10편들을 보여줬고요. B 그룹에게는 이제 3D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광고를 연달아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설문은 주관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그 광고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광고들을 주관식으로 이제 설문으로 적게 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총 20개의 보기가 주어진 그 객관식 그 설문지를 주면서 이 설문지 중에서 본 광고들을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문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광고를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숫자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광고에 대한 그 설문이 다 끝난 이후에는 실제 이 실험에 대한 게 어떤 실험인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들을 해주고 모든 참가자에게 이제 2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광고 그리고 3D 홀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보여준 이후에 각 광고의 이제 호감도, 구매 의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리커트 척도로 5점 점수 내에서 점수를 기입하게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2D 디스플레이 광고는 기존에 이제 나왔던 광고들인데, 광고는 그 실험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방영된 15초짜리 이제 광고로 구성들을 했고요. 이 광고는 크게 저희가 사전에 선정한 이제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 5개씩 해서 총 10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제품은 이제 음료, 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담배, 그리고 일반 캐릭터 상품 이렇게 구성들을 했고요. 고관여 제품으로는 이제 귀금속,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휴대폰, 시계 이렇게 구성들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 2D 디스플레이 광고는 많이들 보셨지만 이제 3D 광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저희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 롯데마트에 설치돼서 3D 홀로그램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기계가 있는지 지금 그 국내에 있는 롯데마트 총 5개 시점에는 그 일반 종이나 배너 형태의 광고 그래서 이 본 연구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서 이제 빈도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제 문항의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D 광고랑 그 3D 홀로그램 광고 간의 이제 소비자 기억, 호감도, 구매 의도 간의 이제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 독립보변 t-테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세 가지 이 변수 간의 이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호감도와 구매 의도, 그러니까 소비자 기억이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실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험에 대한 그 결과들을 좀 집계를 해서 보다 지금 그 자세하게 조금 내용 통계들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2D 디스플레이 광고랑 3D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정답률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제 소비자 기억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냈을 때 지금 본 광고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객관식으로 한 20개 정도의 지표를 줬을 때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느냐를 분석들을 해본 결과 2D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1개, 그러니까 10개의 광고를 봤으면 한 4개 정도는 광고에 대한 브랜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브랜드의 특징에 대해서 적는 것들로 나타났고요. 객관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총 6.6개 정도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홀로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5.1개, 그러니까 2D에 비해서 약 1개 정도를 더 이제 기억하는 걸로 수치들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객관식에 대한 정답도 평균 한 1.3개 정도를 더 이제 맞추는 걸로 나왔습니다. 호감도 부분과 이제 구매 의도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사실은 그 호감도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저관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호감도가 5점 만점에 한 2.2점 정도. 그러니까 보통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호감도를 나타내는 걸로 나왔고요.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광고를 좀 본다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2.9점 정도의 이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이제 광고를 했을 때에는 약 그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1.7점 정도, 그리고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1.4점 정도 이제 호감도가 조금 높아진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실험 참가자들이 과연 이 광고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어떤 식의 그 감탄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도 저희가 다 분석들을 해서 그 단어들이 어떤 긍정과 중립과 부정의 키워드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들도 이제 저희가 분석 데이터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확실히 그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본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호감도 부분들이 조금 더 높게 이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매 의도랑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결과치가 나왔냐면요.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약 2.1,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한 2.6 정도의 이제 구매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광고를 했을 때는 이것도 평균 한 1점에서 1.5점 정도 좀 높아진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고 굉장히 좀 호감도가 간다. 하지만 실제로 저걸 구매까지 하겠느냐에 대한 것들은 조금 수치가 낮았지만 되게 럭셔리한 귀금속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감도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저 제품에 대해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도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고관여 제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그 어떤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굉장히 브랜드가 하이 퀄리티인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D 홀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좀 잘 인지가 된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실험 설문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론들로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광고가 이제 소비자 기억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많이 기억을 할 수가 있고, 호감도나 구매 의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좋은 점수들을 받았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광고가 주는 이 제품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랑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관여 제품보다는 고관여 제품일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심층적으로 지금 그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방문객 주목도 측정 분석 시스템이라는 이제 바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 3D 홀로그램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안면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성별,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체류 시간, 체류 동선, 호감도 이렇게 5가지의 데이터들을 여러 스팟에서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아니면 일반 리테일 샵, 그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그런 멀티샵 이런 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키즈 카페, 그리고 이제 클럽, 라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면서 과연 일반 그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한 2D 광고를 했을 때보다 이 3D 광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상의 좀 제약적인 조건들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다 음성을 다 캐치를 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 실제로 이들이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혹은 이거를 찍어서 SNS에 공유를 했을 때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긍정, 중립, 부정의 어떤 키워드의 카테고리들로 많이 묶여 있는지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호감도를 측정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실험 스팟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결과들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인쇄 광고와 그다음에 영상 디스플레이와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광고들을 다 이제 중첩적으로 놓고 했을 때 실제 3D 홀로그램은 이제 광고 인지도, 이 공간에 어떤 광고가 있었느냐라고 체킹을 했을 때 조금 더 인쇄 광고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의 그 인지도가 좀 높다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고의 주목도 측면은 이제 실제 광고임을 인지한 순간 그 광고 앞에 서서 얼마만큼 그 광고를 시청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평균적으로 32초, 그러니까 15초 광고가 평균 한 2회에서 3번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그 앞에 이제 머무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계각층의 이제 그 3D 홀로그램으로 광고하고 있는 스팟들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수집들을 하면서 보다 좀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좀 가져오는 게 이번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광고의 효과 분석에 대한 것들은 온라인 광고 쪽에는 굉장히 많이 시중되어 있었지만 오프라인 5개 광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특히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그 광고 형태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반 이제 설문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 대한 뭐 이런 데이터보다 실증적으로 조금 각 스팟에서 나오는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모아보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도출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의 출발점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들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비했던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또 가장 전문자가 또 배치가 되셨습니다. 호박교에 계신 강기규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굉장히 깔끔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뉴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5개 광고, 특히 3D 홀로그램 광고가 기업, 호감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살핀 연구가 진짜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연구 결과가 꼭 학계만이 아니라 업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연구를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질문도 있고 코멘트도 있는데 모쪼록 이제 더 좋은 연구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부분에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광고가 주는 제품 호감도와 구매 의도는 고관여 제품의 경우 더 효과적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 자체가 커서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 자료가 PPT로 만들어진 요약 버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첫 번째로 2D의 경우도 고관여 제품에서는 호감도와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다음에 호감도의 경우는 저관여에서 3D와 2D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 이런 거에도 주목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서 저관여, 고관여, 세부 제품 간의 차이도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2D, 그 다음에 하이퍼비전을 통해 보는 3D 홀로그램 광고가 연구에서처럼 비교 대상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또 대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지는 장소도 다를 것 같고 주로 활용되는 광고 품목은 물론이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2D 광고에 비해서 3D 광고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포함이 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3D 광고를 2D 광고보다 높은 소비자 기억 호감도 구매의도를 갖는 광고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레거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해서도 둘을 이제 대립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고 상황에 맞는 광고를 하거나 둘을 같이 광고하는 게 의미 있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연구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디서 볼 때 어떤 품목의 광고는 2D로 하는 게 좋다거나 3D 광고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낫다거나 아니면은 2D, 3D 광고를 상황에 맞춰서 통합 집행했을 때 각기 집행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논의도 후속 논의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 실험 결과를 확대해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가 반드시 기억 호감도 구매의도에 기존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실험의 결과는 익숙한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주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 아닐지 저는 광고가 아니라 뭐라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2D보다는 하이퍼비전을 통한 3D 콘텐츠가 더 기억에 남고 호감도 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변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3D 홀로그램 광고가 편제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흔해진 상황에서도 3D 홀로그램 광고가 지금 연구에서처럼 2D 광고에 비해서 항상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우니까 지금은 좀 더 주목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흔해지는 경험이라면 이는 뭔가 매체 도입 과정에 따라서도 광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복합적인 맥락이 약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 연구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논문 어딘가에 포함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네 번째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라는 거는 사실 내용이 없는 용어죠. 시대에 따라서 뉴미디어를 채우는 대상물이 변화하잖아요. 90년대 중후반에는 케이블 TV 방송이 뉴미디어였단 말이죠. 뭐 다른 한편으로 3D 홀로그램을 테크놀로지로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그게 이를테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인데 뭐 콘텐츠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반영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논문 제목을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 기억 호감도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제목을 붙이는 게 학위 논문이나 어떤 논문을 들고 바깥에 나갈 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이제 크게 공감을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포괄적인 용어를 쓰고 싶다면 그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자께서는 스토리텔링형 광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목이나 발표문 곳곳에서 스토리텔링 광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 분석에서 그 지점이 활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하고 보니 연구자의 생각을 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그 김동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이 연구가 이론적 검토나 기존 문헌 분석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조작화나 자신만의 관점을 막 드러내지는 않고 방법론은 굉장히 정교하게 써가지고 만들어진 논문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발표문이라서 제가 풀 버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논문에서는 좀 더 잘 드러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잘 읽었고 이 좋은 연구로서 더 발전시키는
시켜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준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약간 저는 약간 강준희 박사님 토론하실 때 버퍼링이 좀 있었는데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뭐 중간에 잘 못 들으셨으면 이상준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뒷부분 이야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너무 시간을 제가 촉박하게 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딱 맞추긴 했습니다. 억지로 맞추긴 했는데 제가 발표자들한테 일부러 그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대 만들었는데 지금 딱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30초씩만 제가 드릴게요. 30초씩만. 네, 김민혜 씨부터 짧게 소감 내지는 뭐 코멘트에 대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혜 씨 먼저. 네, 그 강혜원 박사님께 피드백 받았었는데요. 그 따로 이렇게 이메일 주소 채팅창으로 공유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그 제 스스로 비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그쪽 연구들을 조금 더 리서치 리뷰를 해서 보강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홍정은 그 박사님께서도 뭔가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혹시 뭐 그 학회 외에 이메일로라도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노단 씨. 죄송한데 제가 전화를 받느라 말씀을 못 들어서. 짧게 소감 30초. 네. 오늘 발표 많이 부족했는데 피드백 정말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더 좋은 논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유희찬 씨. 네,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코멘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좀 고민을 하고 해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명 씨. 저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기 코멘트 주셔가지고 김동윤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준 씨. 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3D 홀로그램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회 내용들을 쓰면서 되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까 봐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좋은 논문 자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보면서 저도 간단한 소감 말씀드리면, 뭐 이게 새로운 대학원 세션이긴 하지만, 정말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주제도 웹소설 스트렝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VOD 빈지 워칭, 뭐 3D 홀로그램 광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부각하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 뭐 인명 저널리즘도 좀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반면에 느낀 거는 역시 또 토론하신 선생님들 토론 보면서 이 새로운 신지학자들이 정말 이 강에서 막 건져 올린 새로운 재료들은 식재료들은 많은데 어떻게 손질할지 몰라가지고 좀 하는 그런 느낌들은 받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칼을 벼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말 그대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토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 세션을 운영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이자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신구 조합도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도 좀 느끼는 바가 많고 굉장히 바쁜 시간 안에 이제 두 선생님은 또 회의하러 가셨는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소홀하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오늘 발표한 5분의 그 후학들이 더 큰 모습으로 또 저희와 두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럼 오늘 대학원 섹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